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 이른바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큰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사고가 29차례나 있었고, 유사한 사고가 있을 뻔한 사건이 300차례 있다는 그런 법칙을 말합니다. 중상자 1명, 나올 때 경상자 29명, 잠재적 부상자 300명, 이런 내용이죠.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란 설명이겠죠.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치된, 누적된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경제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1년 반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실패를 인정한 셈이죠. 그러면서 일자리 이슈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과 속도 문제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탈선하는 일 없이 순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시작된 2기 경제팀에 주는 조언을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어제 이 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한 과장, 네네. 이 세 가지 의혹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친형 강제 입원 이 문제는 직권남용으로 만약에 인정을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예.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고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제 만약에 인정을 한다 해서 1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되고 5년간 네네.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고요. 지금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가 어제 이어서 오늘 이 지사 징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요. 좀 들리는 얘기는 네네. 당장 뭔가 중징계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도 뭐 민주당 탈당은 뭐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결국엔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사퇴할 시점이냐,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런 뒷말들이 지금 꽤 좀 무성합니다. 이 오 사장이 어제 그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개회 직전에 사퇴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네네. 사표 수리가 아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죠. 그런데 회의에 불참을 했고요. 야당 의원들 지적이 잇따르니까 뒤늦게 참석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오후에 이제 속개된 회의에서도 역시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네네. 불참 쪽지만 전달을 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도 상황 파악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예. 그런 장면,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네네.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사태의 변에서 이번 열차 사고 원인 공기업 선진화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또 했어요. 네네.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이른바 민영화를 이제 원인으로 지목을 한 거죠. 예. 그 당시 구조조정도 많이 이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약간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어제 국토위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성토를 당했고 결국 오후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어떻게 보면 대신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김 장관은 감사원 감사로 조직과 재정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네네. 오늘 보니까 그 사고 당시 또 그 서로 교신한 내용이 또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교신한 내용도 약간 좀 듣고서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 당선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총회 이제 경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3표 가운데 68표를 얻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김학용 의원을 이겼습니다. 정책위 의장에 이제 정영기 의원이 당선이 된 거고요. 문제는 의외로 압승을 했다. 예.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네. 그러니까 친박계가 살아나고 있다. 내지는 상당히 재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네. 역시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가 좀 이제 기민하게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출마의 변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원하시는 의원들과 함께하는 것은 시작할 수 있다. 네네. 예, 원하시는 의원들이 일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역시 이제 통합에 좀 방점을 찍었고요.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통합을 강조를 했었죠. 네네. 나 의원의 당선으로 친박계 신당 창당가는 약간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보다는 친박계들이 차기 당권 장악에 더 공을 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이런 속에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뜨거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15일 날 인적 쇄신 명단을 네네. 발표한다 그럽니다. 거기에 과연 친박계 의원 가운데 몇 명이 포함이 될지. 네네. 이게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네. 신입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소감 앞으로 계획을 잠시 뒤에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남 독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베트남에 비공식 사과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이게 베트남의 고위 외교 소식통 발로 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베트남 국민을 이제 김정남 암살에 이용한 데 대해서 베트남이 북한에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고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북한 측이 베트남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네네. 겁니다. 이게 사실이면 왜 약간 논란의 좀 여지가 있냐 하면 네네. 비공식이라고는 하지만 예. 결국 이제 북한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면 네네. 나중에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약간 관심을 좀 이제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살인죄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두 여성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베트남 여성이고요. 이 여성에게 그 이홍 전 주 베트남 북한 대사의 아들이 접근을 해서 예. 지금 이제 개입을 시킨 것으로 좀 알려져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뉴스 브리핑 통해서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경선에서 원내 사령탑의 자리를 차지한 나경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려운 시기 중책을 맡으신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정말 녹록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당내적으로 또, 지금 현재 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데요. 특히 이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지금 경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당에서의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계파 중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계파의 틀에 엮여서는 안 된다. 거기서는 묶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또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계파 다툼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어떠한 방법으로 이 숙제를 해결하실 예정이신지요?
저는 뭐 어제 그 압도적인 표 차이가 이 초재선이 중심인 우리 당에서의 의원님들의 마음을 표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미 개판은 종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제가 할 일은 당내에서 두루 탕평 인사 또 적재적소의 의원님들의 활동 공간을 열어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모든 112명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탕평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는 결국엔 비대위 쪽에서 인적 쇄신 이런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현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이 부분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힘을 실어 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으로서의 뭐 생각하고 계신 또 보관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그 비대위 내의 조강특위의 결정 사항을 보아야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112명의 의석도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많지 않은 의석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크게 해하는 쪽에 쇄신에 대해서는 쇄신에 대해서는 좀 우려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는 또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화를 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복당파, 수당파 또는 비박 또 친박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질문을 드릴 때면 이제 한국당이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부분을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치를 하면 친한 분들끼리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모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밥 같이 먹듯이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상대방을 마치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내에서 일단 그런 용어를 쓰지 말자. 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해하는 자해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구분을 없애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자해행위적인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편한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 당내에서는 친박, 비박, 탄핵, 찬성, 반대 이런 것이 다 일종의 바깥 국민들에게 보일 때는 어떠한 집단이 더 선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니까 결국은 우리 당의 현실 지금 이렇게 많이 국민들이 외면하게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부분은 결국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 공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내 이야기 한 가지 좀 여쭙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파 간 갈등 문제 여러 가지로 불거지는 과정에서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고 이랬습니다. 실제로 당 밖으로 나가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저의 당선으로 일단 분열의 움직임은 일단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개파라든지 이 분류를 하지 말자고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대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저는 분열의 움직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파색이 여튼 제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 당의 분열을 막는 길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그 압도적 당선 자체가 개파를 끝내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분열의 움직임은 일단은 중단됐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염두에 뒀을 때요. 보수 통합 가능성에 연계해서 앞으로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올 분들이 있을까요?
이 원내대표 경선 이전에 그 의사를 표시한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논의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시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원내대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나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오기는 좀 어렵게 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네. 특별히 제가 당선이 됐다고 달라진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이제 조강특위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당협위원장 공모 전에 이전에 입당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 상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 3당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지금 단식 투쟁 중입니다. 두 대표께서는요. 직접 찾아가 보셨는지요? 오늘 이제 어제 바로 찾아뵙기에는 제가 이제 일의 순서가 있는데 네네. 국회의장을 오늘 찾아뵙고 오늘은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예.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선거제 개편 문제가 예산안하고 연계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불거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선거제도는 권력구조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구조하고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두 분 손학규 당대표와 이정미 당대표를 만나 뵙고 우리 두 양당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연동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구조와 관계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율 확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가 과연 공감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우리 당 내에서 의원님들의 또 의견도 물어야 되는 절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좀 당장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선거구제 개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개특위 활동 시한 이런 부분을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개특위 시한이 지금 월 말로 지금 임박해 있는데요. 12월 임시국회 통해 가지고 연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조금 긴급한 사안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세수 국조를 원래 정기국회 끝나고 바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긴급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은 있는데 민주당의 또 요구 또 제 정당의 요구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국당 입장에서 임시국회 열린다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언급 고용 세수 국조 문제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은 뭘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역시 고용세수 국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력 근로제 확대에 관련된 법안도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해서 최근 2기 경제팀 출범했다는 신임 원내 대표로서의 가지고 계신 생각은 주문은 어떤 것인지요?
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나. 그래서 매우 우려가 큽니다. 네네. 사실 이제 경제가 굉장히 한파인데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인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경제팀의 교체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팀의 구성만 보아도 우리의 우려를 불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대통령의 인식도 경제 1기팀 때보다는 많이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나요? 뭐 아직은 좀 급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도 조절 문제가 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보다는 지금 일단은 조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자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최근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그리고 이 관련돼 있는 뭐 윤창호법이라든가 이런 법안 통과 보면서 협치에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야삼당은 네. 또 전혀 반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없다. 자,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단식과 관련된 정치개혁 특위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유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아마 가장 뭐 선결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 문제가 정리되면 뭐 우리 야3당과 저희 당이 공조할 수도 있고 야3당이 민주당과도 공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또 우리가 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그 김성태 전 원내 대표께서는 가장 큰 성과로 야성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이 야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순환과 관련해서 서로 좀 대치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저는 이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절대로 발목 잡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겠습니다. 네네. 특히 우리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에서 국회 연설을 하도록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결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선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선결 조건 충족 없이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결 조건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천안함 사과라든지 연평도 해전에 대한 사과라든지요.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답방에 또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비핵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비핵화에 대한 조금은 진전된 네네. 무엇인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거는 기대가 꽤 크지요. 오늘 2부에서 원탁회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필상 초빙 교수 연결 직접 모시고요. 관련된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원로가 전하는 탁월한 식견과 이야기. 출발 원탁회의.
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걸친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을 시작이 됐는데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을 맡았죠. 네,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김수현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의 원톱은 경제부총리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힘을 경제부총리에게 실어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방향이 옳지만 가는 길이 험난하다라는 평도 있고요.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2기 경제팀의 시작에 앞서서 경제 원로의 식견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과제와 난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총장 역임하셨죠.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필상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여름에 그 1기 경제팀 한참 그 진행 중이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참 기억이 생생한데 네. 마중물이 아닌 펌프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예. 마중물을 넣어서 물을 쭉쭉 뽑아 올리는 그것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펌프 자체가 작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비슷한 생각이신지요? 네. 펌프가 더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2기 경제팀의 활동을 얘기하기 전에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좀 간단하게 좀 내려주실까요? 예. 1기 경제팀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실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험을 하다가 실험관을 깼습니다. 그래서 네네. 경제가 결국 더 어려워졌는데요. 뭐 소득주도 성장 내용 보면은 우리 경제 양극화 심하다. 이것은 과거 정부가 만든 적폐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예산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고 소득 지원해서 양극화 해소한다. 그러면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허상처럼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력 산업이 무너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펌프가 고장났다는 건데 성장 동력이 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인데 여기다가 뭐 예산만 투입한다 이렇게 되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근데 더 문제는 여기서 근로자들 최저임금 올려주고 근로시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소비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런 정책 펴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먼저 쓰러지고 서민경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런 현상이 1년 반 동안이나 진행되니까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요. 실업자 늘고요. 빈부격차 커지고요. 그리고 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투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행보에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살펴봐야 할 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제1기 경제팀이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연장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필요한 것은 경제팀의 교체가 아니고 경제 정책 기조의 변경입니다. 네네. 김수현 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설계한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정통 관료입니다. 네네. 그러면 김수현 실장이 소득주도 성장 더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더 열심히 뛰어다닌다. 네네. 그러면 이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정책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김수현 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정말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그 장하성 전 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의 갈등을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네네. 장하성 실장은 경제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두 사람이 소통을 안 했습니다. 네네. 협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주장만 따로 폈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선장 두 명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일을 한다면 이건 정말 반국민적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화두가 참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포용국가다. 이 포용국가가 우리의 갈 길이며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포용국가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가야 할 길인데 실현 방법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포용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서 일자리 위기를 해결한다. 네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보다 확대된 복지국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그 걱정이 있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 빠졌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죠? 뭐냐면은 경제가 성장 동력을 먼저 회복해야 결국 포용국가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업이 일으켜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국민 소득을 늘릴 수 있어야 포용국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네. 이것이 없이 포용국가만 지금 추진하겠다. 네네. 정부가 세금 투입해서 여러 군데 이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정부도 망치고 경제도 망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가지고 결국은 이게 나누다 보면은 결국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싸우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아니라 네네. 함께 못 사는 갈등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아주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요. 네네. 그 같은 전제 조건들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될 경제팀들 이 사람들의 소통. 과거에는 서별관 회의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그 최은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검토위원도 지낸 분이신데 서별관 회의가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네네. 이 서별관 회의라는 것이 과거 김영삼 정부, 그때 노무현 정부, 네네. 박근혜 정부 때 운영된 비공식 경제 정책 조정 회의였습니다. 네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정책을 조정하자는 건 회의였지만은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나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불거진 의혹을 보면은 부실 기업에 대해서 국민 세금을 퍼부는 일을 밀실 합의했다. 네네. 또 한국은행 보고 금리 내리고 돈 풀라는 회의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인데 정말로 이것들이 사실이라면은 경제를 해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 회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보고 난다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헌법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는 민간 전문가와 이제 경제 장관들이 한데 모여서 네네. 경제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를 하는 기구인데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관을 좀 활성화시켜서 국민들 의견 듣고 정책에 대한 비판도 듣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네네. 어떤 지금 구조가 필요하지. 서별관 회의 같은 거 먼저 내놓으니까 이건 뭐 그럼 옛날 정부고 똑같은 일 하면서 잘못된 거 감추고 또 다른 어떤 음모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이제 예감이 많은 사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개봉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니까 말이죠. IMF 때 마치 그 서별관 회의의 회의체와 같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하면서 IMF 상황이 오는 상황을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 우리의 지금 위기 가장 중요한 그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큰 위기를 뭐로 정리를 해야 할까요? 경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 주고 소득을 벌게 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본 기능이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기죠. 근데 이제 IMF 위기하고 지금의 위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IMF 위기는 달러가 부족해서 그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한 이제 금융 위기인데 현재 위기는 기업들이 쓰러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산업 위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산업 위기는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더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치면은 몸속에서 이제 서서히 자라는 어떤 암세포 같은 건데 이거를에 대해서 위기가 아니다, 뭐 위기다 이런 어떤 논의 자체가 굉장히 지금 너무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좀 선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 경제 지금 위기 상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 정책 실패했다.
바꾸겠다. 그리고 경제정책 정말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겠다. 네네. 이런 걸 지금 선언해야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새 경제팀도 정말 좋은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정부에서 그 일자리 정책에 사실상 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요. 네. 실업, 부채, 물가 뭐 이런 거 3대 고통의 덫 안에서 돈을 벌어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그 아픈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이노믹스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 잘못된 정책 계속 드라이브 걸면은 자동차 길 잘못 들어섰는데 계속 악셀레이터 속도 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잘못하면 이제 다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설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사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지금 제이노믹스는 크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3대 축인데요. 네. 순서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경제에서 지금 절실한 것이 뭐냐면 혁신 성장인데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4차 산업과 미래 산업 발전시켜서 우리 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먹거리를 찾는다. 기업이 일으켜서 성장률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뭐 공정경제 하든지 소득주도 성장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제 성장 동력을 먼저 찾는 이거부터 시작한다면 선언해도 우리 경제가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이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